계속해서 인코텀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앞 시간에는 그 departure 그룹, 그래서 출발지 인도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고, 이번 시간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 arrival 그룹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arrival 그룹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전부 다 뭐, DAF, DQ, DS, DD, DDP, 이런 식으로 D로 그 머리 글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약칭해서 D-terms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맨 먼저 DAF, 그래서 국경 인도 조건이 있죠. 이 DAF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발달이 안 돼 있고, 서로 이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런 데서 많이 발달하는 그런 무역거래 조건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delivered at frontier에서 국경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국경에서 이제 물품을 인도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렇게 물품이 운송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 두 나라는 서로 이제 국경선을 이렇게 맞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파리에서 물품이 출발을 해가지고, 독일의 어떤 지점에 그 인도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관세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커스텀즈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리에서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열차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열차를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열차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품의 그 통관을 해야 되는 그 세관하고 그 국경선하고 일치하진 않죠. 부산에서 물품을 수입을 했다 해서 그 수입 통관을 그 부산서 하라는 법은 없죠. 구미세관에서 통관할 수도 있고, 기타 서울세관에서 통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관세선, 이 관세선까지만 물품을 인도해주면 바로 그 셀러의 그 위험의 비용,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경 인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에 지정된 지점과 장소에 도착한 운송선상에서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차가 틱틱폭폭해서 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바로 이제 관세선을 통과하기 이 직전에 물품을 인도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열차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독일에 이런 열차하고 이제 부킹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링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 만약에 이쪽에 관세선을 이쪽에 이제 여기서 통관을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 관세선을 넘기 전에 어떤 국경의 어떠한 지점에다가 물품을 인도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DAF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파리에서 만약에 독일에도 깊숙이 이런 경내에 어떤 관세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열차가 이동하게 되겠죠? 또는 뭐, 트레일러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이제 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운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지형적인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그런 운송선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DIF는 바로,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조건이다. 요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ES 조건을 또 이제 들 수 있는데, DES 조건은 Delivered X Ship에서 이제,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배가 있고요. 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선적항, 그리고 여기가 목적항입니다. 여기서 셀러는 물품을 적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운반 비용, 프라이트,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보험, 인슈어런스.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매도인이 다 부담을 해가지고 목적항의 항구에 배가 딱 도착한 그 상태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DS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배가 되고 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한 그 상태에서 인도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도할 때까지 물품은 안전해야 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그러한 비용은 전부 다 매도인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이 전부 다 그 동일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슈런스 이런 조건도 이제 다시 잘 챙겨두시고 매도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부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상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해상사고에 대한 그 보상을 청구할 자격은 바로 매도인이 갖고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EQ 조건이 있다. DEQ 조건은 이제 DS 조건하고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본선상에 적재되는 이러한 물건을 바로 부두에다가 이렇게 놓아놨을 때 그때 이제 인도하면 모든 그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DEQ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Q는 키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쿠에이 이렇게 발음하기 쉬운데 쿠에이가 아니고 우리가 열쇠 있죠? 그 키 하듯이 그거하고 이제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두라 그러죠. 부두는 뭐 다른 말로 또 이제 워프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에서 이 물건을 이제 내리게 되면 또 양육 비용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양육 비용까지 그거에 전부 다 셀러가 이제 부담하는 것. 그러면 부두에서 반드시 물품을 인도해야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배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해상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S 조건, 그것 역시 본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에서 인도를 하게 되니까 그것 역시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D-terms, 도착지 인도 조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출발지 인도 조건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DU가 있게 되는데 DDU는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을 들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해갖고 서울에서 이제 물품이 날라와가지고 이쪽에 어떤 그 뉴욕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품이 그 매수인에게 인도가 되려면 이제 수입 통관을 다 거쳐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관이 있게 되겠죠. 세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관세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관세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통관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뉴욕의 그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갖다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이 통관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관세, 그것은 빼고, 목적지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DDU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관에서 이제 통관에서 발생하게 되는 관세는 바로 바이어가 이제 부담을 하겠죠. 바로 이것이 DDU 도착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그 양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트레일러에 이제 물건이 실려 있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바로 그 인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 배가 여기에 만약 LA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욕까지 가는 동안에는 뭐 비행기도 사용할 수 있고 철도도 운반할 수 있고 기타 이제 운하도 건널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 DDU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그럼 결국은 이 매수인이 요구하는 그러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해줘야 되니까 위험의 비용, 그리고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일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이렇게 되시는데 DDP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DDU에서 바로 이제 세관을 통관할 때 그때 생기는 이제 관세를 바로 셀러가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어때요? 출발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그 관세도 전부 다 그 셀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매수인이 요구하는 그러한 장소까지 물건을 갖다 줘야 되니까 셀러가 굉장히 바쁘죠.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가장 그 부담이 큰 조건이 바로 DDP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DDP 조건의 그 반대 개념은 바로 셀러가 가장 편안한, 즉 매도인이 가장 편안한 그 EXW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관세 문제인데 결국 통과는 전부 다 셀러가 다 하게 되지만 이 세관의 그런 그 관세법의 개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관세를 지급해야 될 관세 지급의 그 의무자는 바로 매수인이 되겠다. 이것을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세 지급의 그 비용은 이 셀러가 다 부담을 하지만 결국은 그 세관에다가 관세를 지급해야 될 그 의무 당사자는 바로 매도인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크텀스 조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국내에 그 물품을 반입하는 그 수입 화주가 바로 그 관세를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혼동 없이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조건을 제가 이제 배도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런 경우도 들 수 있어요. 반대의 개념으로 만약에 뉴욕에서 어떤 그 비행기를 수출하는 뭐 보잉사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잉사가 인천공항까지 또는 김포공항까지 비행기를 인도해야 된다. 이럴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를 몰고 김포공항으로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김포공항에 만약에 그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 목적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직접 운송인이 직접 자기가 몰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이로트가 되겠죠. 몰고 와가지고 그 공항에 이제 착륙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DDP 조건이나 DS, DQ 이거 전부 다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비용을 전부 다 그 셀러가 다 부담하게 되니까 결국 그 운송을 하게 되는 운송 대리는 전부 다 그 셀러 측에서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D텀스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인코텀스에 대해서 한번 그 총괄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상당히 그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용된 그러한 조항 중에서 CIF 렌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딱 그 우리가 타이틀을 보게 되면 CIF 조건에다가 렌트드, 뭔가 물건이 이렇게 착륙한 거, 양육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아주 그 유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이제 DQ 조건을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DQ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항에 배가 도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두에다가 물품을 양육을 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그 의무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IF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DQ 조건하고 이제 상당히 그 흡사하죠. 흡사한데 원래 CIF가 먼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만 바로 이제 운임과 그 보험을 전부 다 이제 부담을 했죠. 그런데 CIF 랜드드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양육 비용까지를 다 포함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이제 CIF 랜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에 그 물건을 실어줄 때 그때까지만 이제 물건이 손상이 없고 안전하면 되는 거니까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항에서 종료가 되고 여기서 종료가 되고, 그러나
지불해야 될 그러한 경비는 바로 목적항이 아니고 목적항의 부두까지가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CIF landed하고 가장 유사한 조건은 바로 DEQ 조건이 되겠다. 그러나 CIF 조건하고 DEQ 조건하고는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DEQ 조건은 부두까지 안전하게 그 물품을 운송해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위험의 분기점은 바로 여기가 되죠. DEQ 조건에서는 그거 잘 이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매 계약 조건에서 인코텀스를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게 되면 시험에서도 상당히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US 달러 만약에 PC 뭐 FCA 뭐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조항을 딱 보게 된다. 그러면 생각하실 조건이 항상 셀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셀러는 바로 개당 100달러의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바로 인천공항에 입고를 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 만약에 FOB 부산 포트다 이렇게 됐으면은 그 셀러는 부산항에서 그냥 물품을 선적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 운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CIF를 한번 더 볼까요? 그럼 CIF 홍콩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어느 항구인지는 몰라요. 어느 항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목적항은 홍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셀러는 즉 수출자는 바로 홍콩항까지 운임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보험을 다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BWT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것도 역시 BWT 조건에도 이제 인코텀스 조건에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변형된 건데, BWT 조건이라는 것은 보세 창고 인도 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볼까요? 중국의 상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에 이제 보세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보세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에 있는 그러한 매도인이 부산항으로 바로 물품을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보세에 분명히 banded warehouse, warehouse니까 이제 보세창고란 말이에요. 보세창고에 있다는 것은 이제 통관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산항의 보세창고에다가 어떤 물건을 장치해 놓은 거죠. 적재를 해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매매 물품을 살 그러한 매수인을 수배를 해가지고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이제 보세창고 인도 조건이라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처음에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다면 그것에 대한 금전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세창고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셀러가 일방적으로 그냥 물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거래가 없게 되겠죠. 무한 수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어떤 외국환이 이제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부산항에 어떤 물건을 이제 쌓아두게 되죠. 만약에 원자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러한 원자재가 있다. 그런데 셀러가 이 판단을 해봤을 때 한국의 어떤 법안이 뭐 통과가 돼가지고 이 플라스틱 원자재가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 또는 플라스틱 원자재가 한국에서는 현재
수익 금지 품목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나 또는 한두 달 뒤에 그 수익 금지가 이제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있다라고 예측이 되면은 남들보다 빨리 그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원자재를 바로 부산에 있는 보세창고에다 이거를 입고를 시키게 되죠. 그래놓고서는 그때를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어떤 그 바이어를 이제 물색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한 물건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신 마음에 들면 사라. 라고 이렇게 거래를 이제 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죠. 그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고 뭐 LC를 뭐 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신용장 이제 규칙에 의하면은 선적일로부터 선적일이 만약에 9월 10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그러한 선화증권은 기간 경과 선화증권. 그래서 스텔비어라고 하죠. 스텔비어. 이러한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하죠. 즉 수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먼저 상해에서 이 물건이 출발할 때는 9월 10일이었는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10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달이 훨씬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LC로다가 거래를 하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LC에는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그러한 선화증권을 수리한다. 라는 그러한 문장이 들어간 still real is acceptable. 이러한 그 문구가 반드시 acceptable 하다는 그런 문구가 반드시 여기에 그 삽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BWG 조건에서 그 주의해야 될 그 매매 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위한 그 포인트 체크로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차례가 되겠는데요. 일단 인코텀스는 몇 가지? 13가지 조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수출업자에게 가장 그 부담이 적은 조건은 EXW, 반대로 수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것은 DDP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CA, 그 운송 인도 조건, 그것은 컨테이너 운송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FAS, FOB, CFR, CIF는 일반 화물의 운송에서 사용한다 해서 그 FCA가 컨테이너 운송에서 이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공항에서 이제 입고되는 그 상태에서 보통 이제 FCA는 트레일러에 그 현재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면은 바로 컨테이너에 바로 입고를 시켜가지고 이제 봉인된 그 상태에서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CY에 공항이라든지 이제 CY에 컨테이너 야드에 이제 바로 그 입고가 되니까 이것은 FCA 조건은 바로 그 컨테이너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FAS, FOB, CFR, CIF 이런 것들은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일반 화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소량의 화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CFS 소량 화물 이제 혼재소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물량들을 CFS에 이제 입고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컨테이너 한 대에 이제 다 채우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그 국제 해운 운송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챙겨주실 것이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 그래서 FCA, 그다음에 CPT, CIP, 그다음에 DAF, 그다음에 DDU, DDP. 자,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에 대한 인코텀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CIF와 DES의 그런 차이를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그죠? 선적항, 목적항.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운임, 그죠?
운임은 전부 다 CIF든 DES든 전부 매도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나 DES 조건은 바로 본선상에 적재된 상태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니까 위험의 비용은 목적지까지 연장이 되고, 그러나 CIF는 바로 뭐죠? 여기서 지금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위험의 비용이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비용의 그 분기점은 동일하지만 위험의 분기점은 서로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CIF 조건은 이쪽에 매수인, 즉 바이어를 위해서, 수입자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지만 DES 조건은 매도인이 자기 자신의 목적물에 그 보험을 부부한다 하는 것이 또 결정적인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의 인도 같은 걸 보게 되면 또 역시 그죠? CIF는 본선상에 선적항에서 본선상에다가 선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DES는 바로 이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1강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해상 운송 조건이 원래 해상 운송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변경돼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 운송 수단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코텀스 조항을 이제 다르게 더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AS, FOB 같은 그런 해상 운송 조건을 이제 복합 운송으로 바꿀 때는 그때는 FCA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CFR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저 1강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CPT 그리고 CIF는 바로 CIP가 가장 그 이용하기가 적합한 조건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선적전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Cost Free Inspection. 원래 이제 본선상에다가 이 물품을 이제 적재하는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매도인 자신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물품을 선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셀러가 하는 것을 그 바이어 측에서 난 못 믿겠다. 그래서 매수인이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떤 그 검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물품의 품질 또 수량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한 비용은 매수인이 다 부담을 한다. 그러나 EXW 조건에서 어떤 그 나라의 그 강행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검사는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에 그 수출 통관을 한 데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또는 검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때요? EXW 조건에서는 그 바이어가 이제 수출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 통관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게 되면 이 매도인은 통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국의 가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EXW 조건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바로 매도인이 그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선의 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로로 운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본선의 난간. 자, 본선의 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로로 운송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난간을 넘어갈 수 없다만, 난간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판 위에다가 물건을 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배 밑창에다 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배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자동차 운반선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 선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문이 쫙 개폐가 되고, 부두에서 그래서 어떤 그 램프가 이렇게 쭉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배가 바로 이렇게 실리게 배란다.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배 밑에 이렇게 쫙 적재가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로로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의 난간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배의 밑창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로로 운송에는 FCA, CIP 조건이 적합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FCA 같은 것도 제가 그 중고자동차, 그죠? 인천항에서 그 중고자동차를 이제 그 선적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조건을 쓴다고 이제 그 1강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 CIF, CFR은 서류 인도에 의한 물품 인도를 이용하는 상징적 인도 조건이다.
자, 여기서 이제 상징적 인도 조건이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심볼릭인데, 자, FOB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바이어가 물품을 인도를 받지만 결국은 이제 바이어가 운송 대리인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야, 너 가서 내 물건 받아와.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송 대리인은 바이어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운송 대리인, 이 바이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운송 대리인이 그 물건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물건을 이제 바로 인도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DDU, DDP 그런 것도 다 같은 조건이고. 자, 그런데 CIF나 CIF 그다음에 CF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물품이 여기까지 목적항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 물품의 권리, 즉 BL이죠, 그죠? 그 BL을 바로 이쪽에, 그죠? 이 목적항 쪽에 있는 그 매수인에게 이 BL을 넘겨주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BL을 가지고 이쪽에 그 매수인이 이제 물품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품을 인도는 하지만 그 물품을 찾아갈 권리는 바로 이 서류에 의해서, 즉 선화증권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것은 현품을 바로 이제 인도하지 않는 서류로서 그 물품 인도를 대신하는 바로 상징적 인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하나 우리 어떤 그 비용의 그런 분기점, 그리고 위험의 분기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 이것이 서로 다른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CFR 조건은 어떻습니까? CFR 조건은 그 매도인이 그 본선상에서 선적항에서 이제 물품을 실어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때요? 이렇게 보게 돼요. 선적항, 목적항, 그죠? 이렇게 되면 CFR 조건은 바로 여기까지 운임은 다 내야 되고, 그러나 본선상에 물건을 적재해 주는 것으로서 위험은 끝이 나죠. 그러니까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PT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운송의 인도 조건 같은 거,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운송인에게 그 물품을 인도해주면 그것으로서 위험의 그 분기점은 종료가 되고, 그러나 매수인이 그 지정해준 그러한 목적지까지 전부 다 운임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 역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CIF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CIP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CPT와 이제 조건은 똑같죠. 거기다가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위험에 대한 보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그 운임을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즉 BR 선화증권상에 운임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CIF 조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운임을 다 부담하게 되니까 미리 그 운임을 다 지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flight prepaid. 그 선화증권을 이제 딱 이제 그 발급받게 되면 그 선화증권에 바로 이제 이러한 조항이 딱 기재가 되죠. 운임은 미리 다 지급받았음. 이런 이제 뜻이 포함이 되고, 그러면 CIF 조건 말고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CIF 조건하고 유사한 그 CFR, CFR 조건이 바로 이런 사항이 바로 이제 선화증권에 이제 기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리 이제 FOB나 FAS 같은 조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셀러는 바로 이제 물품을 이제 본선상에 선적만 해주는, 이게 FOB 같은 거는 이제 선적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AS는 선측에다가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선적항에서부터 목적항까지의 그 운임은 매수인이 전부 다 그 부담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품이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운임을 지급하게 되니까 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바이어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추심에 의해서 받게 된다. 그래서 프라이트 콜렉트라고 이렇게 선화증권상에 이제 표기가 되죠. 물론 물품이 다 그 부회사창고에 이제 장치가 되고 통관을 다 마친 수입 신고가 이제 수리가 되었다면은 이 물품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즉 선사에서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지급하지 않은 이 운임을 수입자는 선사에 운임을 지급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코텀스를 이 강의에 걸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인코텀스 13가지 조항 중에서 그 여러 가지의 그 비용이라든지 또는 위험의 분기점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명기한 그 영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에 대한 그 영문 정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재 뒤에 별도로 인코텀스에서 실리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제가 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특히 영어로 그 출제되는 그러한 시험 문제에 잘 그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